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 잠깐 볼게요.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자, 우리가, 이 건축 구조라는 걸 공부했어요, 그래서 구조라는 것을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구조 총론에 해당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질 기초 공부하셨고요. 우리 그 철콘, 그 다음에 철골, 뭐 조적, 등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적상까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해서 제가 기초강좌 시간에 수업을 했고요. 근데 오늘부터는 어디 나갈 거냐면 우리가 설비를 공부할 거예요. 설비. 이 설비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뭐를 하냐면 우리 총론부터 해요. 총론. 그 다음에 뭐 급수 설비, 배수, 뭐 급탕, 난방, 공조, 전기, 운송, 소방, 홈 네트워크, 홈 오토메이션 이렇게 해서 보통 수업을 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기초강좌라는 것은 건축 구조나 건축 설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거 공부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럼 가끔 그렇게 해요. 아니, 기초강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뭐 100m를 뭐 15초, 16초 뛰겠다 생각 안 합니다. 그죠? 처음엔 어떻게 돼요? 조금씩 그 완주하는데 급급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체력이 붙고 근력이 붙고 하다 보면 경험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100m를 원하는 시간까지 달리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기초가 중요하다. 왜 기초가 중요해? 기초가 어느 정도 잘 자리를 잡아야지 건물이 제대로 서야 되는데 만약 기초를 무시하고 건물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사상누각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은 가장 기본적 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건축 설비 총론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물의 성질과 압력수도라고 나와. 물의 성질과 가장 먼저 나와요. 물의 성질과 압력수도. 그럼 이 물의 성질과 압력수도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1기압하에서, 그렇죠? 기본 기압하에서 우리가 물이 4도씨야. 4도씨. 그 현재 이 얘기는 뭐냐면 1기압하에서 4도씨라고 나오는데 이 1기압하에서 4도씨에 물이 있다 그러면 이때 온도를 가열하거나 또는 얘를 0도에서 0도의 얼음으로 바꾸거나 또는 우리가 100도씨에서 이렇게 증기로 바꾼다든가, 그쵸?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응고돼 가지고 얼음으로 얼린다든가 하는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4도씨가 가장 최소한의 물이고요. 온도를 가열하면 약 4.3% 최적의 팽창이 생겨요. 자, 얼음을 얼리면 얼마 정도야? 9%의 최적이 팽창됩니다. 최적이 팽창된다는 것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지. 얼음은 물에 떠요? 안 떠요? 뜨죠? 왜 뜨는 거야? 이렇게 부피가 팽창하니까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물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증기. 100도에서 100도씨까지 증기를 가면 1700배. 무지무지하게 증가가 돼요. 무지무지 크게. 이렇게 우리가 물은 일정하게 우리가 온도가 변하면 이렇게 최적이 팽창한다는 사실은 이런 최적 팽창을 흡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압과 수도인데, 수도. 수압과 수도의 개념은 뭐냐면, 물의 압력이 있어요, 물의 압력. 물이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있을 거야. 그쵸? 물은 눌러주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눌러주는 힘은, 자, 내가 이렇게 얘를 더 높게 물기둥을 세워주면 더 큰 압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의 압력은 물의 높이와 한계가 돼, 물의 높이를 높게 만들면 그만큼 물의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물의 압력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물이 눌러주는 힘,
물이 눌러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압력이라 하고요. 이 압력은 보통 어떠한 힘의 무게, 이 무게를 이렇게 단위 면적당 얼마의 무게로 눌러주는지를 표현하는 게 압력입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누군가를 쭉 밀면 뭐가 돼? 압력이 가했다 그러죠? 압력이 가했다는 얘기 뭐냐? 누군가 이렇게 힘을 줘서 압력을 가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압력을 가할 때는 결과적으로 어떤 면적에 얼마만큼 무게가 작용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이 물의 압력은 이 높이와 기본적으로 비례를 합니다. 높이가 높으면 그만큼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물의 높이를 H, 미터라고 하고, 이 아쿠아라는 것을 아쿠아. 그럼 H 미터 아쿠아를 우리가 H 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압이라고 그래, 수도. 물의 대가리. 물의 높이에 따른 이 압력이라고 그래, H 미터 아쿠아. 그렇구나. 그럼 H 미터 아쿠아를 우리가 생각하는 압력 단위가 뭐 있냐면, 킬로그램 제곱센치가 있고요. 메가파스칼. 이 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은 뉴턴 퍼 미리미리 자승이라 그래요. 이 메가파스칼은 뉴턴. 그러니까 1미리미리 자승에 몇 뉴턴의 힘이 눌렀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뭐야? 압력 단위. 이것도 수도압이라 하고, 이건 수도압이라고, 이건 우리가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얘는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 단위는 뉴턴 퍼 미리미리 자승이랑 똑같아요. 그럼 현재 H 미터 아쿠아라는 것을 숙지하셔야 돼요. 몇 미터 수도압이라 하는데, 몇 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압이라 하는데, 이 몇 미터의 수도압은 H 그대로 집어넣고, 여기도 H 그대로 집어 여기다 환산을 해야 돼요. 환산할 때는 10분의 1, 환산할 때는 100분의 1 되는 거야. 100분의 1. 이해할 수 있죠? 100분의 1로 환산하는 거야. 100분의 1. 그럼 다시 거꾸로 1메가파스칼이다. 1메가파스칼 쫙 얘기할 때는 역으로 10을 곱해야겠죠. 그렇죠? 여기다 얼마 곱해? 100을 곱해야겠죠. 역수로. 그러니까 1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 여기를 10을 곱하고 1에다가 여기를 얼마를 곱해야 돼? 100을 곱해야 되는 거야. 100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만 반드시 외워서 왜 우리가 물기둥의 높이를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줄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100m 수도압이다. 그쵸? 그러면 100을 그대로 집어넣고, 그쵸? 곱하기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1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10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가 되는 거고, 얘는 100에다 얼마 곱하는 거예요? 100분의 1 곱하고 메가파스칼이 되니까 얼마가 돼? 1메가파스칼 되는 거죠? 따라서 뭐라 했어요? 1메가파스칼은 이렇게 100m 수도압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굉장히 센 거죠, 1메가파스칼은. 그죠? 1메가파스칼은 엄청 센 거예요. 100m 수도압은 굉장히 높은 수도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숫자를 집어넣고 얼마를 10분의 1, 100분의 1 곱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외워야 되는 거야. 약속 단위니까. 약속 단위면 외우시면 암기하는 겁니다. 이게 수도압이야, 수도압. 그 다음에 이제 관내 마찰 손실 수도가 뭐냐? 자, 관내 마찰 손실 수도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한 번 더요. 관내 마찰 손실 수다. 그러면 자, 배관이에요, 배관. 배관 내 마찰로 인해서 압력이 손실됐다는 뜻이야. 손실. 그럼 이 개념이 왜 나오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물기둥이 있어요. 같은 높이를 유지하는 거예요. 물기둥이 있습니다. 또는 물기둥이 있어요. 또는 물기둥이 있어. 그럼 잘 보시면 물기둥 높이는 같죠? 그러면 PA나 PB나 PC나 PD는 이론적으로 같은 물기둥의 높이를 유지하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더라. Why? 왜? 그랬더니 관내 마찰 손실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실됐대요. 배관 내 압력이. 그러면 이 관내 마찰 손실수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F는 이 개수야, 개수. 배관에 따라 이제 뭐 주철관이나 뭐 PVC나 다 달라요. 개수, 어떤 그 재료에 따른 개수고요. L은 길이. 얘는 유속의 자승. 얘는 배관의 직경. 배관의 직경 이걸 얘기해, 지름. 그 다음에 지름 중력과 속도. 이 중력과 속도는 9.8 m/s 자승이에요. 참고 삼아. 그러면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하면 돼? F, LV 자승 나누기 2죠. 그 D죠. 가끔 농담을 해요. 친구들이 전화하면서 너 약속 잊지 말아라. 너 약속 잊으면 D죠. 그렇게 농담하죠. 그죠?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뒤지는 게. 하지만 뭐 D죠. 모르면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F, LV 자승 나누기 D죠. 뭐라고요? F, LV 자승 나누기 모르면 D죠. 됐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 D죠. 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관내에 마찰 손실 수도야. 그럼 관내에 마찰 손실 수도는 비례가 있고 반비례 있어요. 개수와 비례, 손실이 길이와 비례. 길이가 그럼 유속의 자승과 비례, 직경과 반비례, 중력과 속도와 반비례다. 그럼 몇 번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시험 문제. 비례냐 반비례냐 이렇게 얘기할 때 외우셔야 돼. 이거 암기. 제가 암기하라는 건 반드시 암기하세요. 암기. 이 문제에 관련해서 3문제가 나왔어. 3문제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론의 기본 개념 나와. 현열과 자멸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여론의 기본 개념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단 여기 열량을 주고요. 열을 주고 여기다 이렇게 온도계를 수온주 온도계를 딱 체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열량을 주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열량을 주니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온도가 주면 자 여기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열량을 줄 때 온도가 변하죠.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쭉 높아지겠죠. 이렇게 수온주가. 온도 떨어지면 내려가겠죠. 그럼 우리가 열량을 주면 뭐가 나타나요? 지금 온도의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 열량을 줬더니 여기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조금 높아지겠죠? 높아졌어. 온도가 변화가 돼. 근데 아직도 상태는 뭐예요? 물로 좀 유지하고 있어. 물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상태는 유지하지만 온도가 변하는 요 열은 무슨 열이냐? 그럼 우리는 현열이다. 이 열량은 뭐다? 현열이라고 그래요. 현열일. 근데 온도가 변하지 않고 뭘로 변해? 여기서 증기로 변해. 증기.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온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안 변했고 계속 뭐야? 지금 온도가 안 변해. 근데 온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뭘로 변했어요? 증기라는 상태로 변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때의 열량,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준 열량이 뭐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멸이라는 거예요. 자멸. 그 다음에 더 열량을 가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얼음이에요. 얼음 영도를 이렇게 어디까지? 물로 녹였어. 그럼 잘 보세요. 온도 변화 없죠? 온도 변화 없으니까 이때 내가 얼음을 물로 변했던 이것은 융해열이라고 해서 이건 자멸이 되는 거예요. 자멸. 그 다음에 다시 아까 했죠. 온도가 이렇게 얼음의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얘는 현열이 되는 겁니다. 현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 정리해 보자. 따라서 내가 줬던 열은 이런 내가 에너지를 가했던 건 현열과 자멸을 다 더한 거죠. 현열과 자멸을 다 더하면 우리가 뭐야? 내가 줬던 총 열량이죠. 그 전열량. 이걸 또 뭐라 그래? 양자를 없애면 전열. 이것은 뭐라 한다? 엔탈피라 하는 거야. 그래. 엔탈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에너지를 가한 현열과 자멸을 다 더하는구나. 그러면 현열은 우리가 따라서 현열과 자멸을 이렇게 규정해 본다면 상태와 온도를 구분할 수 있는데 현열은 열량을 가하면 상태는 변하지 않지만 온도가 변한다는 얘기고 자멸은 우리가 온도는 변화가 되지 않지만 상태가 변화가 되는 것을 자멸이라 하는구나.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돼. 그럼 우리가 현열비라는 개념이 나와. 그럼 자 현열비가 뭐냐? 그럼 현열비는 위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현열을 집어넣고 밑에다가 뭘 집어넣어? 전열을 집어넣으면 전체열 중에 현열의 비율을 우리가 현열비라고 하는구나. 요거 암기해야지. 요 숫자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론의 가장 기본적인 현열과 잔열을 이해하면 돼요.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예? 전공이세요? 그럼 너무 쉽죠. 그쵸? 예, 다 아시는 거니까. 전공 이쪽이시구나. 화공을 하셨구나. 그러시면 뭐 이거 뭐 그냥 거저먹기죠. 자, 좋았습니다. 좀 350 쪽 넘기는 거예요. 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열량 같은 거 몰라도 돼. 아직 왜 이거 이런 열량 같은 거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단위도 그냥 지금 넘어가세요. 왜? 지금 단위 가르쳐 주면요. 우리 주택가에서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 몇 문제 나오냐면 두 문제나 세 문제 나와요. 그래서 아까 방금 올 때 여기 복도에서 이제 합격생을 만났어요. 1차 시험. 요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하던 분이에요.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1차 시험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문제풀이 계산 문제면 막 뭐라고 하세요. 제발 그거 안 해도 좋겠다. 왜? 어차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풀면 돼. 혼자서. 근데 제가 계산 문제 계속 풀면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사람들 97%는 이건 문제 의미가 없는 거야. 이분들한테는. 설명해주면 또 어떻게 돼요? 수업 시간에 알아들 것 같은데 막상 모의고사 보면 틀려. 그게 뭘 얘기해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택가에서 이 강좌에서는 계산 문제 유형, sul자 유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써먹지 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해설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보면 돼. 근데 이것도 설명을 몇 번 반복하면 고르신 분들이 또 이렇게 저항을 하세요. 계산 문제 두세 문제 포기하고도 공부하겠다. 왜? 계산 문제 유형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이거 공부하려면 어떻게 돼? 실제로 너무 소비가 많아서 그다음 뭐가 나올지 모르고 또 매년 추가가 돼, 새로운 게. 그러니까 옛날 공부 다 해놔도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산 문제 유형의 단위 문제로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 수 있는 이거야.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드려야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전열의 원리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전열의 원리가, 요번에 좀 어렵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응? 어렵게 나왔는데, 뭐, 전도 대류 복사 열 전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줄게요. 우리가, 구리막대 있어, 구리막대, 구리막대 있고, 여기 쇠막대가 있어, 쇠. 응? 자, 여기다 불을 가하는 거야, 이렇게. 응? 불을 가하면 여기 뜨거운 고온에서 매체를 통해서 저온으로 고온에서 매체를 통해 저온으로 열이 전달돼요. 뜨겁겠지? 열이 전달돼. 그러면 여기 A고 여기 B가 한쪽 손을 잡고 있어요. 누가 더 빨리 뜨겁다고 손을 놔야 될까요? A, B 중에. 예? 자, 얘는 구리예요, 구리. 얘는 쇠입니다. 누가 더 빨리 뜨겁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구리죠? 이게 전도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떤 물질이죠? 물질 내 어디서 어디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죠?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그러면 다 우리 건축 외벽입니다. 건축 지붕입니다. 열 전도율이 높아야 돼요? 낮은 게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역시 뭐 학원 전공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건축용 외벽 재료나 이런 것은 열 전도가 낮은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열 전도가 높아버리면 난방을 하면 그 난방열이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고 냉방을 한다면 외부에 더운 열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건축용 재료는 우리 열 전도율 이 정도, 그러니까 열 전도가 되는 그 정도를 열 전도율을 하는데 얘가 낮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건축용 우리 외벽 재료나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열 전도율이 낮은 걸 요구하는 겁니다. 낮은 걸. 자, 그 다음에 대류입니다. 대류. 이 대류 현상은 굉장히 많은데 대류와 복사의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열 전달이야. 근데 얘는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매체예요. 매체를 통해서 열을 이동시킨다. 매체가 꼭 필수로 필요하다. 대류고요. 매체 필요 없어? 복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할까? 자, 여기 온도계를 하나 꽂아놨어요. 그쵸? 온도계 꽂아놓고 열을 발열시키는 거야. 발열. 온도계 꽂아놓고 열량을 가해. 공기로 가득 차 있어. 그쵸? 그러면 여기 온도를 쫙 재보면 이 더워진 열이 자, 선풍을 딱 해주면 어떻게 돼? 더운 열이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왜 온도가 높아지냐고? 뭘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높아졌다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열량을 가는데 그 열량이 뭘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열량을 반대쪽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대류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자, 여기 진공이야. 진공.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진공구 여기는 딱 열을 단열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열량을 가해. 진공 상태예요. 열량을 가해서 온도를 재봐. 온도를 재보면 조금 있다 얘도 온도가 높아져요. 뭐 때문에 그래? 진공 상태라 하지만 얘가 뭐다? 이렇게 전자파 복사열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매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열이 저 뜨겁게 지글지글 끓는 것 같지만 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면 공기가 없어. 그죠? 근데 불구하고 저기 태양열이 지구에 열을 주는 것은 무슨 열이라고 해요? 우리는 복사열이거든. 그래서 이 복사열은 진공 상태도 가능하다는 얘기. 뭘 얘기하는 거야? 매체가 없어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복사. 그래서 이 복사라는 것은 어떤 더운 물체가 저기 있어. 그럼 그거보다 낮은 물체가 있다면 뭡니까? 그 더운 물체에서 대류가 없어도, 매체가 없어도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사 개념이에요. 복사 개념. 그 다음 열의 전달입니다. 열의 전달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고체와 유체 사이의 열의 교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의 전달을 하는 것은. 자,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벽체입니다. 여름철에 공기가 굉장히 더워. 그쵸? 더운 공기가 어디? 이 찬 벽체와 이 열을 교환하면 열이 전달됩니다. 또는 우리가 실내 난방을 했어. 그럼 난방을 하면 이 공기와 이 벽체가, 고체가 열을 교환합니다. 이게 바로 열의 전달이야. 그래서 유체와 고체 사이의 열을 교환하는 것을 열 전달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열 전달 정의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우리가 첫 시간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강좌긴 하지만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요거 말고도 배워야 할 게 열의 관류율에 관해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열 관류율. 열 관류율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설명하면 어렵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초 강좌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열 관류를 설명하진 않아. 왜?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걸 설명드리면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돼. 지금은 가랑비에 비가 졌듯이 조금씩 흡수하는 시간이지 너무 급격하게 어려운 강의를 해드리면 이해 못하니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이렇게 여기까지, 그렇죠? 교재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총론을 공부했어요. 총론 어렵지 않죠?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처음부터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헤어나지 못해. 왜? 이걸 내가 좀 알고 싶다? 또 좀 더 공부하지? 그 다음 또 이게 궁금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한 파트를 못 끝내요. 기초라는 것은 가랑비에 비 졌듯이 가장 기본적인 걸 천천히 그쵸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이거 이렇게 공부했나라고 하는데 벌써 이 기반이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기초 강좌 이건 뭐 기초 강좌 들어야 되라고 하죠. 근데 막상 기초 강좌 들으신 분과 듣지 않은 분 굉장히 차이가 커집니다. 왜? 수업 중반쯤 들어보면 기초 강좌 들을 것 이런 후회를 해요. 응?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입니다. 총론. 되게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재 위생설비 파트가 나가요. 위생설비 파트가 나오는데 교재 351쪽이죠. 가장 먼저 뭘 공부하냐면 이제 우리 물의
공급을 공부해. 공급.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냐면 채수라는 건 물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물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가지고 내가 물 공급해. 그러니까 물을 모아서 모으는 거야. 모은다. 그 다음에 침전, 가라앉히는 거야. 내비두면 가라앉아요. 무거운 것들은. 그 다음에 폭기. 폭기는 에어레이션 과정. 아시죠? 에어레이션. 산소를 공급해서 기포를 막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화학적 반응 때문에. 철분이 분리가 되죠? 무슨 말인지 에어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기포를 막 혼입하는 거야. 그 안에다가 물속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철분이 분리가 돼. 분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 친구들과 폭기에서 우리가 분리가 된 이 철분들을 여과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살균하는. 예, 우리 항공. 살균 안 되는 미리 여과시키는 거. 그렇죠. 예. 화공과 하시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촉기를 하는 목적은 철분을 분리하기 위한 거예요. 응? 이거를 분리하기 위해서 에어레이션이라고 해서 물 속에다 막 공기를 가하는 겁니다. 응? 자, 이게 이제 급수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의 경도라고 나오는데요. 물의 경도. 이 경도는 그 용어종이 암기하셔야 돼. 물 속에 있는 마그네슘 양이 있는데 이것에 대항하는 탄산칼슘의 100만 분의 1로 편산했다라고 해요. 물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마그네슘 양을 뭐에? 탄산, 칼슘 맞아요? 예, 탄산, 칼슘의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을 우리 뭐라 그래요? ppm이라 하죠. 단위가 ppm은 100만 분의 1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도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90에서 110 ppm이 적수라고 하고요. 110 ppm 더 크면 경수, 90보다 작으면 연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더 작은 거 0에서 뭐 10 ppm이다 그러면 극연수. 병원에서 쓸 때 그 특이하게 극연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먹는 물 음용수라고 그러죠. 음용수. 음용수는 우리가 마시는 물은 이 정도 돼요. 90에서 110 ppm 필요한데 이 110 ppm 정도 되는 이 물은 경수로 하는데 얘네들은 이 보일러 용수나 세탁 용수에 쓸 수가 없다는 점. 왜? 이 경수를 쓰게 되면 우리가 물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경수는 세탁 용수로 하면 때가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진짜 이거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그 강원도에 놀러 갔어요. 강원도에 아주 오래전 일이죠. 우리 놀러 갔는데 이게 냉각수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냉각수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도해지까지 가서 카센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업사나. 근데 그 산골이야, 산골. 알죠? 강원도 산골. 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냉각수 없으니까. 예, 그 계곡물 받아서 넣었어요. 계곡물 받아놓고 바로 뭐 해야 돼요? 다시 냉각수를 다시 교환을 했어야 되는 거야. 다 빼고. 근데 일단은 뭐 휴가 때니까 강원도 놀러 갔다가 실컷 그쵸? 놀고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그러고 나서 한 10일 정도 됐어. 10일. 제가 이제 강남에 저희 집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 영동도에 타고 이제 볼일 보러 가는데 그때 쫙 가는데 거기 그 영동도교 말단에서 차에서 연기가 막 나는 거야. 나는 차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무섭잖아 일단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영동도교 남자는 막 차 세워놓고 막 뛰어갔더니 공업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아저씨 제 차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같이 가재. 봤더니 연기 색깔을 딱 보더니 이게 하얀 연기야. 아이 아저씨 본네트 한번 열어보라고. 열었어. 열었더니 에이 터졌네. 라제 터진 거예요. 터진 거야 라제타가. 왜 터졌을까? 그렇죠. 이 경수가 물때를 만들었고 경수를 끓이는 그 냉각했으니까 내가 끓었던 걸 다시 냉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열이 높아서 물때가 생기고 물때가 생기니까 동맥경화가 터지듯이 거기 배관을 막히게 했고 거기서 돌아가려 하는 압력이 생기니까 뻥 터진 거예요. 이거 아시죠? 찝차 한번 내리려면 알죠? 엄청 돈 들었지. 근데 생각해봐요. 뭐 찝차이고 이런 거 내리는데 그 비용 그래봐야 뭐 얼마 안 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몇 천만 원짜리 보일러라 생각해보세요. 큰 거죠, 진짜.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일러 용수나 세탁 용수는 경수가 아니라 뭘 써라, 얘네들은?
연수를 쓰란 얘기예요, 연수를. 그러면 우리가 화학적으로 뭔가 가공하지 않고, 경수를 연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을 끓이는 겁니다. 물을 끓이면, 연수화돼. 그럼 또 거꾸로 질문합니다. 아니, 보일러에 물을 끓이면 되잖아. 물을 끓인 도중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물때가 생겨서 보일러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때가 잘 안 빠지니까. 여러분, 그 약간 좀 뭐 빨래를 한다 그러면 약간 뜨뜻한 물, 아니면 이렇게 뜨거운 물로 가열을 해가지고 해놓죠? 왜? 그래야지만 연수가 되니까 쉽게 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 중요한 건 뭐냐면 연수를 써야 되는구나. 됐죠? 요거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pH, 수소이온 농도, pH 산도, pH 산도라고 하는데, 자, 수소이온 농도를 얘기하면, 뭐, pH 값, 어떤 지수로 표현한 건데, 얘가 이제 7이 있어, 7. 7. 그 pH 산도, 수소이온 농도가 7이면, 이 중성이야. 얘보다 커지면, 알카리성이라고 하고요. 얘보다 낮으면, 산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pH 산도, 올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먹는 물의 그 농도가 얼마냐 그랬더니 5.8에 8.5래요. 뭐냐면 중성이 좋겠지만 요 사이 정도면 먹는 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음용수로. 그럼 음용수다 그러면 우리가 경도는 얼마고? 90에서 110 ppm 사이고 물은 얼마냐 그러면 pH 산도 얼마냐? 5885. 5.8에 8.5다. 숙제하시면 돼요. 음용수 쓰는 요 pH 산도 지수값과 경도값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재, 기초주제 76번을 보면 급수 설비 계획이 나와요. 급수 설비 계획. 뭐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배관 구배는 구배를 잘 잡아라. 구배가 뭐죠? 구배. 예? 구배. 구배라는 것은 구배가 나와요. 구배. 구배는 기울기를 얘기해요. 배관의 기울기. 배관의 이 기울기를 구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에서 구배다운 기울기예요. 근데 자 우리가 250분의 1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250분의 1 이상 구배를 국구배를 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완구배를 하라는 얘기?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쵸, 국구배예요. 국구배. 왜 그러느냐면 구배가 셀수록 물이 잘 빠지죠. 근데 구배를 내가 지나치게 세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페이스 문제야, 스페이스. 뭐냐면 건축 공간에는 이렇게 여기 보가 있고요. 바닥이 있고 요 사이에 천장이 있고 요거를 우리 반자 높이라 그래요. 반자 높이.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배가 세지면 세질수록 구배가 세지면 스페이스를 많이 차지하죠. 그쵸? 그런데 구배를 작게 하면 이 스페이스를 작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구배를 작게 하겠죠. 그럼 구배를 작게 하게 되면 스페이스는 작아지죠. 근데 잘 처리가 돼요? 안 돼요? 물이? 안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요 스페이스를 많이 안 주죠. 많이 안 주지만 이 기준에서 얘기하는, 교과에서 얘기하는 이 정도 기울기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스페이스를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50분 이상 하라는 얘기죠. 만약 더 세면 좋지만 더 세면 어떤 건 생겨요? 스페이스 넓어지거든. 그럼 뭐 건축에서 잘 협조가 안 되거든. 그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층고는 똑같죠. 층고는 똑같은 내가 구비가 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전높이를 낮추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경합이 생기는 거야. 건축 계획과 설비 계획과. 그래서 우리가 스페이스에 관련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지. 공간의 크기와 관계되는 거예요. 공간의 크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왜 구배를 꼭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까 생각을 해요. 건축 계획에서 뭐라 그래? 구배를 가급적이면 완구배 하라 그래. 스페이스 차지하니까. 왜? 주어진 틀이 있으니까. 근데 얘를 구배를 세게 하면 세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층 높이가 높아지면 굉장히 공사비도 많이 들거든. 스페이스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주고 그 기준 이상의 구배가 나올 정도의 스페이스는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설비에서는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설비는 네가 설비가 아니라 스페이스를 잡아주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해하시겠죠? 예. 하지만 설비적으로도 봐도 얼마가 필요하다? 250분 이상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급수 배관에서는. 급수 설비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굴곡배관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 굴곡배관이 모이는 곳은 뭐냐? 이런 거예요.
배관이 이렇게 생기는 배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물은 왔다 갔다 하지만 공기가 여기 상층부에 이렇게 모이겠죠. 그럼 물의 흐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이런데 공기를 빼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습니다. 공기 빼기 밸브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수 밸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지수 밸브 들어보셨습니까? 지수 밸브. 자, 이 지수 밸브란 뭐냐면요, 배관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공동주택 있죠? 전리주택이든가 이 공동주택 가시면 보통 여기 이렇게 보통 엘리베이터실이 있죠, 그렇죠? 엘리베이터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요, 서비스 스페이스 잡아줘요. 우리가 서비스 스페이스 잡아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각종 소화수관이나 이런 서비스 스페이스 잡아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해서 303호, 그 다음에 여기 304호 이런 식으로 잡아줘. 이렇게 줬는데 이때 요런 데 보면은 요런 데나 요런 데 보면요, 요런 데 같은 데 보면은 요런 데나 요런 데 어디 있어요? 어디 보면 요렇게 우리가 뚜껑이 돼 있어요. 뚜껑 조그만 한 20, 20cm 정도 뚜껑이 있는데 요걸 이렇게 놔서 돌리면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이렇게 해서 밸브가 달려 있어요. 밸브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 얼지 말라고 단열재 같은 걸 채워놨어요. 그러면 303호에서 만약 그날 수도공사를 해. 근데 303호에 수도공사를 한다고 이 고가수조에서 내려오는 이물을 주밸브를 꺼버리면 둘 다 못 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 주밸브 끄지 마. 303호 공사하면 여기만 꺼. 이게 바로 지수밸브예요. 그럼 여기 잠그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나와. 그쵸? 물이 안 나와.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이 지수밸브라는 건 지수. 우리 피가 멈추지 않으면 뭐라 그래? 뭐 하라 그래? 지혈하라고 하죠? 멈춰라. 물이. 이해할 수 있어요? 지수밸브는 우리가 지혈은 뭐야? 피를 멈추게 하는 거죠. 지수는 뭐야? 물을 멈추게 하는 거. 목적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국부적인 단수 처리다. 국부적인 단수 처리. 뭐라고요? 국부적인 단수 처리. 손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지. 국부적인 단수 처리.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가 쉬워지는 거야. 시험에 나올 거 아니야. 지수밸브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 이거거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손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동그라미 4번. 배관 또는 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슬리브 배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슬리브 배관. 슬리브 배관이 뭐예요? 뭘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마 아시는 것 같아요. 현장 나가면 현장에서 보면은 여기 철근 막 복잡하게 돼 있고 나중에 배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엔 초창기 아주 옛날에 무식하게 이렇게 파이프 설계 파이프 묻어놔 이렇게. 그리고 콘크리트 쳐버려. 옛날에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파이프 왜냐면 검축 구조물은 한 70년 가요. 수명이 70년 갑니다. 기본적으로 건축 구조물은 한 70년 간다 생각하면 돼. 대충 70년은 가요. 근데 설비 배관은 한 15년에서 한 20년 가거든요. 그죠? 그럼 문제는 뭐냐? 20년까지 썼습니다. 어떻게 돼? 교체를 해야 돼. 교체하는데 얘가 뭐라 그래? 너랑 나랑 한 몸이잖아. 도저히 안 헤어지겠다는 거야. 정이 붙어서. 그럼 정을 떼야 됩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타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더 큰 파이프를 묻어주는 거야. 큰 파이프를. 그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요런 큰 파이프 안에 요 작은 파이프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쏙 빼면 되겠지, 얘를. 입체적으로 그래도 뭐가 돼? 입체적으로 이렇게 원통형 파이프를 미리 어디? 콘크리트 칠 때 미리
묻어놓고 타설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이가 비어있겠죠?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이. 네, 이게 바로 슬리브 배관이야. 슬리브 배관이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유지 보수 관리상 원활한 배관 교체를 위해 그 배관보다 더 직경이 큰 관통할 수 있는 이런 파이프를 묻어놓는 것을 슬리브 배관이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에 보면 그냥 보세요. 유입구와 유출구 간 거리가 멀어야지 좋다. 배관에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가 멀은 게 좋다는 얘기, 오염 발생상.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입과 나가는 데는 좀 멀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이제 크로스 커넥션이 나와. 크로스 커넥션 혹시 들어보셨어요? 크로스 커넥션. 크로스. 얘를 뭐라 그래요? 크로스. 교차하는 거죠, 교차. 이게 교차하는 거야, 교차. 교차하는 거. 커넥션은 연결이죠? 한글로 따지면 교차 연결이에요. 그럼 이 교차 연결이란 뭐냐? 깨끗한 물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 똥통이 같이 합류가 돼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물도 뭐가 돼? 똥물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너랑 나랑은 성격이 틀리다는 얘기지.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급수관이지. 급수관이 오염되니 급수관과 기타관이 이게 뭐예요? 크로스잖아. 연결된 거.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니까 크로스 커넥션은 금지하는 거 하지 말아라. 크로스 커넥션을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 커넥션을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예가 있을까? 여기 고가 탱크 있어요. 혹시 고가 탱크 보셨어요? 고가 탱크. 옥상에 있는 탱크. 안에 들어가 봤어요? 안에? 예? 집에 있을 때 물탱크 청소해 보셨어요? 여기 이제 여기 사다리 다 있단 말이야. 너무 깊으니까. 사다리 있어요. 이거 무지하게 깊어. 그 다음에, 고탱크. 여기 보면 여기 오버플러가 있어, 이렇게. 여기 양수기관이 있어요. 그럼 뭐냐? 밑에서 물이 들어와서 찰랑찰랑 거리고 오버가 되면 이렇게 물이 빠지도록 오버플러관이 있어, 오버플러관. 여기 이제 방충망 같은 해놓고, 그죠? 해놓고.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엘리베이터실이 있다 보면 기계실 이 상부에 있어, 기계실. 응? 예를 들어서. 그럼 요렇게 빗물을 받아서, 우수관이 내려가, 우수관이.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를 연결을 어떻게 한다? 요렇게 연결해주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연결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우수관이 중간에 막혔어. 그러면 이 더러운 물들이 역류해서 가겠죠. 그럼 얘가 바로 크로스 커넥션 된 거예요. 왜? 급수관과 기타관이 연결됨으로써 오염시키는 거. 안 되는 거죠. 오, 그렇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방법을 우리가 그렇지. 직접 배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직접 배수. 그래서 음용수로 쓰는 물은 직접 배수하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지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떨어지고 빠지겠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간접 배수. 뭐라고요? 간접 배수. 그래서 고가 탱크의 오버플러가는 직접 배수하면 아니 되고 오케이 간접 배수해라. 뭐 때문에? 크로스 커넥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면 돼. 이렇게. 근데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오늘 새로 등록하신 우리 회원님은 사실은 그래도 학원가 출신이세요. 그죠? 공대 출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그래도 조금씩 설명을 하면 아는데, 전혀 관계없이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힘들어요. 특히나 경영이라든가 법 쪽 이런 사람 분들은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
예, 근데 이제, 예, 맞아요. 이 공학 계통들은 대부분 좀 그나마 쉽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아마 이 공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저도 공돌이 출신이죠. 공대 출신들은 민법이나 회계 되게 어려워해요. 무슨 법이 이렇게 복잡해. 무슨, 회계, 더하기 빼기 이렇게 뭐 많이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게 자기가 무엇을 공부했고,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틀린 거예요. 본인이 만약 그에 가까운 일을 하면 좀 쉬워 보이는 거고, 그것과 멀리 있다 그러면 이건 딴 나라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뭐 시설이 어렵습니다. 그럼 물어봐. 그러면 뭐는 좀 쉬워요? 그러면 회계 좀 많습니다. 물어봐요. 뭐 하셨는데요? 회계 많이 했던 분이야. 당연히 회계는 쉽고 시설은 이제 어려운 거지. 또 어떤 분은 민법은 되게 쉽다는 거 재밌고, 예, 그때 뭐 했어요? 했더니, 옛날에 법 공부 좀 하셨대. 그런 부분이야. 법이 쉽지. 시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 수업이 정말 어렵다는 것은 제가 정말 수업 잘해주려고 그래.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초강좌를 들으면서 약간 우리가 흥미를,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보여주는 게 틀려. 내가 한 글자 보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글자 보이는데, 마음을 조금 더 주면요, 두 글자가 보이고, 마음을 좀 더 주면 한 장이 다 보일 수 있어. 뭔 얘기냐면 본인 스스로가 이 책을 보고 이렇게 흥미와 관심을 갖는 마음을 겪으면 그 다음에 좀 나은데요. 흥미 관심 없구나. 나 벌써부터 딱 스크린 치는구나. 나 몰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귀에도 안 들어오고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시고 흥미를 갖기를 바래요. 그래서 기초 강좌 하나 더하기 하나 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흥미와 관심만 유발했으면 저는 여러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가 수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수학시험 뭐라고 그래요? 배관공사만 끝난 다음 반드시 수학시험을 행한다. 읽어보세요. 시작. 배관공사가 끝난 다음은 수학시험을 해라. 그게 뭐냐? 배관공사가 끝나기 전에 수학시험을 해놓고 나서 어떤 문제? 수학시험 때 배관이 터졌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배관공사가 끝난 다음에 수학시험을 하고 수학시험 하고 난 다음에 피복을 하도록 돼 있어요. 피복. 무슨 말인지 알죠? 피복을 한 다음에 수학시험은 돼, 안 돼? 안 되거든. 왜? 피복을 한 다음에 수학시험은 어떻게 돼요? 이거 배관이 터지면 안 되거든. 이런 얘기야, 지금.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의 급수 존익은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